자, 사상 최대 가계부채 전세대출도 DSR 규제 반환. 네. 자, 오늘 제목이 제가 전세자금대출 DSR 포함 발표 2024년 전세 또 하락한다, 이렇게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대요. 자, 아무튼 간에 올해부터 해가지고 우리 2023년 1월부터 해서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즉,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에서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지금 전세자금 대출, 결국 전세 과거 같으면요, 전세를 그냥 현금, 내가 갖고 있는 그냥 목돈으로 그냥 집주인한테 주고 집을 임차를 했다면, 지금요, 전세자금 대출은 그냥 기본적으로 받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예전에 어떤 노인분께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리가 듣자마자 전 재산을 전부 다 부동산에다 몰빵을 쳐서 전세금이 오르니 결국 전세자금 대출이 시행되면요, 전세가가 오릅니다. 맞습니까? 네, 어쩔 수 없죠. 네, 사람들은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네, 그런 욕망이 있고, 그다음 비용을 지불할 만한, 네,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점점 증가를 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노인분은요, 결국은 오르는 전세가 그리고 매매가 같이 오르면서 투자한 걸 싹 다 익절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요, 과거에 그 전세자금 대출 시행으로 어쨌든 가계대출 규모가 커진 건 맞잖아요. 이걸 이제 손을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손 보려고 할까요? 자, 전세대출은 대출 자체가 비교적 손쉽고 만기 일시 상환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예외 대상을 줄이는 차원에서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도 고민 중이랍니다. 즉, 차주가 세입자잖아요. 자,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빌리면은 그걸 과거에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전세자금 대출도 빌리고요. 네. 그것도 빌리고 집 사는데도 빌려서 월세 세팅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대출이 소득 대비해서 현저히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 결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DSR이 자, 내가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리볼빙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리볼빙이란 게 맞나요? 신용카드, 리볼빙이 일부 결제 금액 이월 약정이죠. 이런 것들, 네. 신용카드, 리볼빙 등 내가 나의 대출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주식담보대출, 우리 사주를 받기 위한 주식담보대출,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짜잘짜잘한 대출들 금액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추후에 주택담보대출 크게 받지 못하는데 제약사항을 둔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DSR 규제 예외 대상은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과 새 희망 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 16개 항목에 달한다. DSR 규제에 빠져있는 대출 상품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용 예외 규정이 많다 보니까, 예외가 많다 보니까 가계부채 적절한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현행 차주별 DSR 규제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전세대출이 이 같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고 하니, 네,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지금 상당히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DSR에 포함을 시킨다면요,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급전이 필요합니다. 네, 집담보 대출 받아서 빨리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병원 치료비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이 묶였다. 여러분, 전세자금 대출이 DSR에 걸려서 내가 추가 대출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리는 상황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지금 보시면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의 상환 이자에 대해서만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 원금의 경우 차주인 세입자의 DSR 한정에 포함시키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며, 실질적 차주인 집주인의 DSR로 반영하면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를 집주인들이 꺼려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정말 웃긴 게, 전세자금 대출을 집주인의 DSR에 포함시킨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전세자금 대출 받는 사람들은요, 세입자로 안 받겠죠. 그러면 또 사회적으로 또 이분법이 생긴다. 양극화가 생긴다.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너네 집 전세야 매매야? 우리 아빠 전세라는데? 야, 니네 아빠도 물어봐. 전세자금 대출 받았니? 받았다고 하면요, 이거 대출 받아 전세 사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과거에 프로지오 2편한 살면은, 레미안 살면은, 네, 휴먼시아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네. 자, 근데 제 생각이래요. 아무튼 간에 지금은 이 전세자금 대출을 DSR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자를 만약에 DSR에 산정을 시킬 경우,
산정을 시킬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요 집을 쉽게 살 수 있을까요? 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이게 이자가 100만원이 100만원이 DSR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면 연간 1200만원이잖아요. 맞습니까? 1200만원. 근데 자 40% 소득의 40%다. 자 연봉이 5천만원이다. 그러면 2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800만원밖에 추가가 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마 이게 부작용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만약에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DSR에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요? 분명히 전세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들은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주인들은 항상 나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세 세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금리로 치솟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흘러가게끔 할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거고 그 고민의 결과 뭡니까? 월세로 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월세로 살자. 네? 그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진행을 하더라.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DSR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비용이 좀 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월세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머파님, 만약에 또다시 월세 수요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위조님, 작가님, 여연님, 비자님, 반갑습니다. 자, 또다시 전세가 아닌 DSR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포함이 됐다. 그래서 전세 수요가 감소하면서 월세 수요가 증가했을 경우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그렇죠. 머파님, 전세 수요 감소해서 월세 수요 올라가잖아요. 왜? DSR 걸리기 싫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만일 하나에 내가 전세자금 대출 2억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대출 2억을 못 받아서 추후에 내가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전세 수요가 낮아지고요. 전세 수요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전세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전세가가 떨어지면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가 떨어진다고요. 자, 메모장에 생각해볼까요? 메모장에 제가 생각한 걸 적어볼까요? 1번 전세자금 대출이 DSR 포함. 그러면 2번 전세 수요 감소죠. 왜요? 사람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하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요 또 월세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왜? 월세는 DSR 포함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전세 수요가 감소하면요 전세가가 하락해요. 맞습니까? 전세가 하락을 하면요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요? 매매가 하락.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 6억 전세로 있는데 세입자가 있어요. 그런데 전세가가 또 하락합니다. 지금 전세가 상승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이 DSR에 포함되면서 전세 수요 감소되고 월세 수요 증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입주 물량 없어서 전세가가 오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세 수요 감소잖아요? 전세가 오를 수가 없어요. 월세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10억 아파트인데 6억 전세 세입자 있잖아요. 그런데 수요가 또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이 전세 세입자가 6억짜리로 지금 들어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2년, 3년, 4년이 끝난 다음에 전세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사람들 전세로 안 살아요. 왜?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돌려받아요? 돌려받는 길이 있어요?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이 6억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10억 아파트 소유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미 받고 있던 상황이라면요. 받고 있다면요. 10억 아파트의 소유자가 전세자금 대출에 차주라면요. 대출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6억 전세 세입자는요. 피해보는 거예요. 돌려주세요 라고 해도 10억 아파트는요. 소유자가 전세자금 대출에 차주기 때문에 이미 대출에 DSR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포함이 된다면 결국은 이 사람은요. 퇴거자금 대출을 사용해서 전세 세입자에게 6억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아파트는요, 경매에 나오거나, 금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상황이 쉽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부동산, 물론 서울부동산에 입주 물량 감소하죠. 그거 인정하자고요. 자, 서울부동산 입주 물량, 자, 23년도 37,000에서 24, 19,000, 25, 34,000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감소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의 유일한 단점이 뭐예요? 매매가가 높고 전세가가 높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서울 아파트에 뭐 전세든 매매든 주택담보대출 받았던 사람이나 전세자금 대출 받았던 사람이나 이 대출의 총량은 크다라는 겁니다.
대출의 총량이 크다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1번, 2번, 3번, 4번의 역량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노노님, 머파님, 제가 하라는 혼자가 아니라 서울부동산 장기가 횡보한다는 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앞으로 정부는요,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지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선까지, 적어도 총선까지는요, 집값이 하락을 해도 안 되고 상승을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놔줘야 된다. 네. 그렇게 해야지 총선 이후에, 왜냐면 그렇게 집값을 머무르게 만들어야지 중간층 있잖아요. 중간층, 예, 중도표가 예, 특정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는 어차피 보수와 진보 두 가지로 나뉘어졌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보수편과 진보편은요, 일정한 숫자예요. 선거는요, 얼마만큼 많이 중도표를 확보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선거를 이기는 일방이 된다.